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기숙사 허공에 소름 끼치는 손짓.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새벽녘. 비몽사몽간에 본 것이라. 진짜였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요.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수도권에 처음 생긴 공립외국어 고등학교였는데 특이하게도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본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지행동이 지금만큼 개발이 되지가 않아서 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주한 폐가들이 학교 근처에 서너 채 남아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 근처에 매점도 딱 하나 있을 정도로 외곽이었죠. 이렇게 외진 곳이다 보니 기숙사 뒤쪽에는 산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조선시대 성균관 대사선까지 오르셨던 어느 선비님의 선산이더라고요. 크게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아래쪽에 있는 무덤 몇 개는 기숙사 뒤쪽 창문을 열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3층 정도 위치에서 문을 열면 무덤과 바로 눈이 마주치는 방이 몇 군데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하필 그 방을 배정받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창문만 열면 보이는 무덤 때문에 오싹하고 꺼림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방을 같이 쓰던 친구들이 이전부터 친하던 녀석들이라 금세 잊고 신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8월 즈음 그 방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저는 목이 말라서 책상 위에 따놓은 물을 마시려 일어섰죠. 몸을 일으켰는데 문득 책상 너머로 더위 때문에 열어뒀던 창문 밖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바로 보이는 무덤 앞에 무언가 희뿌연 게 떠 있었거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써야 앞이 제대로 보입니다. 조금 더 다가가 책상 위에 올려놨던 안경을 쓰는 순간 그제야 희뿌연 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몸도 없고 그저 희뿌연 손만이 허공에 둥둥 떠서 이리 오라는 듯 천천히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쳐서 그대로 주랭랑쳐서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푹 덮어 쓴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벌벌 떨고 있었죠. 당시 기숙사 기상 시간은 6시였는데 기숙사 기상 음악이 울릴 때까지 제정신이 아닌 채로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게 생각나네요. 그 후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기숙사 사감 선생님한테 했다가 들었던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어차피 너희 기숙사 뒤쪽에 있는 무덤들은 전부 가묘라서 안에 묻힌 사람도 없어.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들 헛꿈꾼 거라고 한마디씩 거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다가 같은 방에서 이상한 걸 본 사람은 저뿐이었으니 아마 꿈을 꾼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끔 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비어있는 가묘를 제가 들어가서 메워야 한다는 뜻의 손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밀실의 시체. 대학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아파트는 좁고 오래된 데다 시설도 좋지 않은 3층에서 5층의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방을 구하게 된 그 친구는 가구를 들여놓고 입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마치고부터 왠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하기도 한 데다 다음날 강의가 있었던 터라 그냥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한창 자고 있던 도중 어디선가 노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진 그가 현관 쪽으로 다가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그는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장난을 치는 범인을 잡을 생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침실 옆의 벽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다고 생각해서 부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엌을 계속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그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리며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진 그는 방에서 나가 집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집에는 모든 방의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단 한 곳의 창문만 빼고 말입니다. 그 창문은 부엌과 침실의 사이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그저 벽으로만 생각했던 공간에 사실은 창문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침실의 벽을 두드려 봤지만 벽에서는 어떤 이상한 부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쪽도 마찬가지였고 방 위에 있는 옥탑방에서도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보게 된 곳은 계단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단 한 곳에서만 다른 곳과는 달랐던 통통하는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그는 그 부분의 벽지를 뜯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유리창으로 막혀 있었고 너무 어두운 탓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깨름칙했던 그는 그날은 여자친구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와 여자친구는 다시 그 방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어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안쪽을 플래시로 비춰보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완전히 해지고 녹슨 침대, 깨진 변기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낡아 빠진 옷을 걸친 백골이 있었습니다. 둘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도 출동해 밀실을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다 썩어 뼈만 남은 인간의 사체가 한 구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 시체는 집이 건설돼 즈음에 실종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건물주의 딸을 겁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건물주는 복수를 하겠다고 평소에도 이를 갈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실종 이후 경찰은 건물주를 조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석방됐고 그는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시체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벽을 긁어서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묘한 것은 밀실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워싱턴주에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똑똑똑하는 노크 소리는 누가 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의 베란다. 저희 집은 저와 동갑인 오래된 아파트고 아파트 뒤엔 산이 있어서 복도 쪽 창문에서 산이 바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창가 쪽에 자리한 제 방은 한여름이 아니면 서늘하고 낮에도 그늘진 감이 있지요. 이런 집의 구조 탓인지 아니면 제가 유달리 기가 약한 탓인지 집에서 일어난 식령현상은 거의 저 혼자 겪습니다.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고 아직까지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동생이 학원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 엄마가 동생을 마중 나갔어요. 저녁 7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이미 하늘은 어둑해졌고 저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베란다에 흰 천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갖다고 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말입니다. 거실과 베란다가 미닫이 문으로 연결된 구조라 전화를 끊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불은커녕 빨래거리도 걸려있지 않았고 흰 천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 밑을 내려다보니 동생과 엄마가 보여서 전화에 대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가 제 옆에 흰 천 같은 게 서 있는 것처럼 불쑥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위도 자주 눌리는 저는 섬뜩해져서 괜히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곤 전화를 끊고 베란다 문을 걸쇠까지 잠궈버렸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엄마와 동생이 뛰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냐며 말하는 순간 그 흰 천 같은 게 저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형태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머리 부분이 저를 향해 돌아가는 게 보여 불안해서 뛰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한동안 베란다에 가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에 전선 코드가 다 뽑혀져 있었어요. 애써 청소하다가 끌려 들어간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걸었지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방 안에 있는 인형이 전부 뒤돌아 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고 난 뒤에는 잠잠하지만 제 방문 밖 책장 위에 작은 도자기 인형은 아직도 돌아가요. 매일 똑바로 앞을 보게 세워둬도 어느새인가 방 쪽으로 돌려져 있죠. 아직까지 별일은 없지만 자꾸 이 집에서 사는 게 불안해지네요.